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다 하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간 시험 대비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 130쪽이고요. 생태계 평형. 근데 여기는 다 읽으면은 다 알아들을 만한 이 내용들이어가지고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게 어떤 지역에 먹이 사슬이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영양 단계. 한 생명체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는 각 단계를 의미한다. 소비자의 각 단계를 의미한다. 영양 단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양 단계라는 것은 먹이 사슬에서 이 생물이 차지하는 위치. 토끼는 1차 소비자고 토끼의 영양 단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차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뱀은 2차 소비자다. 영양 단계가 2차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일단 생산자는 무기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무기물은 이산화탄소나 물인데 이런 애를 이용해서 유기물 포도당 이런 거 합성하죠. 이 유기물이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물의 배설물과 사체에 포함된 유기물은 분해자에 의해 다시 무기물로 분해돼서 환경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합니다. 에너지도 유기물이 그 물질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한다.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의 호흡에 쓰이고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137쪽 이런 내용들이 원래 생명과학 원이랑 다 연결되거든요. 137쪽에 보시면 생산자가 그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죠. 근데 생산자가 자기가 살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해요. 그러면 열에너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질과 함께. 내가 그냥 잡아먹히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냥 죽으면은 사체가 남는 거고, 1차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를 먹고 이제 남은 배설물을 이제 내보내고, 또 이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근데 2차 소비자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자기가 생활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거에 다 쓰여져요.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거에 다 쓰여집니다. 분해자는 이렇게 다 들어온 유기물을 다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기가 에너지를 쓰면서 내보냅니다. 이런 에너지 흐름이 있다. 근데 이 에너지의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물질은 다시 순환을 해요.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영양 단계를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물질은 분해자가 분해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생산자가 쓸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구가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근데 물질까지 공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지구 내에서 순환하는 거고, 근데 에너지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는 뭐 개체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영양 단계는 밑에가 생산자를 쓰는 거야. 생산자 거꾸로 하는 건 아니야. 생산자가 밑이고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는데 개체 수가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를 표시하면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그죠? 생물량은 그람수예요. 그람수 질량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고, 에너지도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에너지도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에너지도. 근데 역피라미드도 있어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애들은 개체의 크기, 생산자가 크기는 작잖아요. 근데 1차나 2차, 3차가 크기가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개체의 크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개체의 무게, 행동, 범위, 생물 농축도 점점 농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중금속 같은 게 오염됐을 경우에 생물 농축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피라미드 형태다. 개체 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 등은 피라미드 형태다. 아실 것 같고요. 그쵸? 이런 거를 그냥 이런 애들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각 영양 단계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된 게 10이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이 됩니다. 10%. 그러니까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총량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여기는 10%, 10이고 1이니까 10%, 1이고 0.1이니까 10%입니다. 각각. 자,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정한 거고, 원래는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 말이 없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이동량과 달리,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량은 줄어드는 건데 효율 있지, 효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를 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전달되는 것보다 얘에 전달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원래는 높아져요. 지금 예를 들었을 때는 그냥 10%를 한 거고, 원래는 이제 뭐 같은 양의 그 고기나 아니면 같은 양의 뭐 야채나 이런 걸 먹었을 때는 고기를 먹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해요.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종들이 많아서 종 다양성이 증가했어야지, 뭐 한 종이 사라졌을 때 다른 종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쥐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면 뱀이나 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선 쥐가 죽어도 매는 다른 걸 먹으면 돼요. 뱀도 다른 애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있어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생태 피라미드였는데 근데 이 1차 소비자가 많아졌다,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얘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죠? 먹이가 많으니까. 근데 1차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더 많이 감소시키겠지, 뜯어먹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1차 소비자는 그 생산자가 적으니까 줄어들기도 하고요. 2차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감소합니다. 감소하게 되면 얘도 감소하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밑에 있는 애는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원래로 이제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하는 동안에 희생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증가했던 애들이 많이 죽어야 돼. 희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냥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과 생태계 평형.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 옐로스톤의 국립공원에 늑대가 있었는데 사슴을 보호하려고 늑대를 제거합니다. 사냥을 합니다. 늑대를. 그래서 늑대가 사라지고 난 후에 사슴은 늘어났겠지, 그쵸? 예. 근데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개체 간의 경쟁으로 이 그 숲에 이제 풀들을 다 뜯어 먹은 거죠. 예. 황폐화가 된 거지, 숲이. 그래서 오히려 먹이가 부족해져서 사슴의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사슴은 보호하고자 늑대를 사냥을 했는데 나중에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슴들이 숲을 황폐화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기 전보다도 사슴의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호주의 딩고라고 하는 유인데 개가 자꾸 양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야생개인데 그거를 딩고를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호주에 토끼가 지금 몇억 마리가 있거든요. 호주 대륙에. 호주 대륙에는 원래 토끼가 없었대. 토끼가 없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오면서 토끼를 한 20-30마리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너무 많아가지고 토끼가. 근데 이런 야생개를 그냥 냅뒀으면은 토끼의 개체수가 유지가 됐을 텐데 그 야생개가 없어져가지고 토끼 여우가 증가하면서 캥거루 등 유대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얘네도 뭐 풀 뜯어 먹고, 캥거루도 육식은 아니지, 캥거루가 풀 뜯어 먹으니까 캥거루 개체수도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딩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캥거루랑 초식동물, 토끼 등 이걸 적당히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생태계가 유지되었다. 해안 지역의 해달은 성게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해달이. 근데 이제 18에서 19세기에 모피 사냥으로 해달이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해달이 성게를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성게가 증가를 해요. 근데 성게는 또 해초를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달을 보호해야지 성게 수가 일정량 유지가 되면서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인간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홍수나 산사태, 산불, 지진, 가뭄, 화산 폭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고, 인간 활동은 이제 경작지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도시와 도로 건설한다던가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가 또 일어나죠. 서식지 단편화가 무분별한 벌목, 댐 건설, 간척 사업,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런 것 등이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요. 적조랑 녹조가 나왔는데 녹조는 녹색 조류야. 근데 이 조류가 새는 아니고 이렇게 물 속에 사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런 것들이고, 적색 조류도 적조 현상이지. 이거는 근데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고, 녹조는 주로 이런 민물에서 일어납니다. 강이나 민물에서, 호수 이런 데서. 네,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부영양화 때문에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잉의 질소 비료가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근데 이 질소 비료라는 게 젖소나 뭐 이런 이제 농장에서 기르는 그 배설물 이런 것들도 질소 비료거든요. 그런 게 물로 들어오면, 강물로 유입이 되면 질소 비료 화합물이 영양분이야, 영양분. 그래서 이게 많아진 거를 부영양화라고 해요. 부영양화. 영양분이 되게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조류들이 대량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많아지면 뭐 좋은 게 아니라 얘네가
많아져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막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근처에 사는 뭐 물고기나 아니면 조개나 이런 애들이 질식사해요. 질식사 대부분 막 죽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생태계가 파괴되는 예다. 그 다음에 뭐 무분별한 벌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 저희가 많잖아요. 그 열대우림이 많잖아 브라질에. 거기가 이제 전 세계 허파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브라질 땅이거든요. 여기 되게 멀리서 봐도 지금 여기가 이 브라질 그 밀림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밀림이 다 그 여기에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에 재가 많이 남으면은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거기 따라가 보시면은 원래 밀림이었던 데가 다 이렇게 경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긴 도시도 세웠네. 여기가 다 밀림이었던 게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멀리서 봐도 이렇게 보여. 멀리서 봐도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한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기름 유출 사고도 가끔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멸종 위기 생물 보호 구역 지정해야 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은 서식지 단편화를 보완할 수가 있다. 서식지 단편화를 보완할 수 있는 건 생태 통로 설치이다. 그다음에 하천을 복원한다. 댐을 만들기 위해 단절됐던 물길과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하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태 하천을 복원합니다. 옥상 정원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 생태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옥상 정원을 설치하면은 근데 건물 자체가 좀 더 시원해져요, 사실은. 그냥 여기 시멘트만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뭐 시화호의 변화, 뭐 시화호가 여기 부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죠. 물을 가둬뒀다가 엄청 오염이 많이 됐어요. 시화호가 여기가 시화호인데 원래는 바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둔 거야. 이렇게 여기 방조제 설치하고 여기가 이제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가둬뒀을 때는 되게 그 오염이 심했는데요. 물길을 트고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섬현상. 열섬현상은 이제 도심 중앙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열이 섬처럼 있는 거예요. 섬처럼. 열이 섬처럼 있는 건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심이 훨씬 덥습니다. 도심이 훨씬 더워요. 물론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시원할 수는 있는데 도심 전체적으로 훨씬 덥다. 자, 멸치 해부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 추론하기. 멸치를 이렇게 좀 산채로 즉시 쪄서 말린 큰 것을 사용합니다. 멸치 좀 너무 작은 거는 이제 관찰하기 어렵고요. 그럼 이제 요게 위래요. 위가 투명한 막에 쌓여 있고 검게 보이는 간 아래쪽에 있대요. 간 아래쪽에 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를 꺼내서 해부침으로 이렇게 잘게 찢어. 잘게 찢어야지 이게 분리가 되면서 관찰이 더 용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름 종류를 좀 압착한 다음에 보면은 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치가 어떤 먹이들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탐구하기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잘 읽어보시고, 과정 1에서 관찰한 멸치의 위는 투명하게 쌓여있다라고 써져있지. 그렇게 되게 맞고요. 1에서 멸치 위는 간 아래쪽에 있대.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래쪽에 있대요. 과정 1에서 어떤 멸치를 사용해도 먹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커다랗고 좀 이제 바로 말린 멸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야지 관찰이 쉬운 거고, 원래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꿔가면서 관찰하는 거야. 현미경 볼 때 저배율부터 보는 거예요. 고배율부터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된 상태에서 관찰하기 쉽다는 아니지요. 그렇죠? 멸치의 먹이를 관찰하면 멸치의 상위 영양 단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위입니다. 하위 잡아먹히는 애 하위 영양 단계를 알 수 있다. 가와 나 중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가고요. 가와 나 중 특정 종이 사라졌을 때 생태계 평형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는 가죠. 그래서 뭐 이유 쓰라라고 돼 있는데, 특정 종이 사라졌을 때 다른 종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얘기는 했고, 요것도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아는 거고, 예제만 볼게요.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한다. 아니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해야 하는 거고, 상위 영양 단계는 에너지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위치하고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크게 감소해도 에너지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렇진 않고,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는 중간 영양 단계가 위 아래 영양 단계보다 튀어나온 형태이다. 아니죠. 피라미드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에너지 피라미드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호흡을 통해 방출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맞는 이유가 다시 설명하면 봐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위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죽기도 하고 자기가 호흡을 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렇고 먹힌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호흡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점점 상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죠. 호흡을 통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지요? 자, 138에서 139쪽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쥐가 사라질 경우 생태계 평형이 가장 쉽게 깨지는 생태계는, 쥐가 사라지면 이제 가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겠죠. 다른 애는 그래도 조금 뭐 다른 거 먹을 게 있는데, 뭐 생태계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생태계에서 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먹고 먹히면서.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생산자가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하위죠, 하위. 하단에 위치합니다. 구성원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는 대부분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룬다. 맞는 이야기죠. 기억 티귿. 그 다음에 요런 요소를 보이는 거는 개체 수 이렇게 되고요. 생물량 되고, 개체 크기는 아닙니다. 생산자가 더 작아요. 에너지 양 되고,
에너지 효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 연못의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그리시오. 뭐 빛에너지가 온 것 중에 이 연못 식물이 270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 중에. 빛에너지를 그릴 필요는 없고, 식물이 이만큼 있고, 초식동물이 요만큼 있고,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요만큼 있는 거죠. 육식동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숫자를 쓰면 됩니다. 270, 뭐 12, 1 이런 식으로 뭐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 중 같은 양의 식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은, 근데 이거는 이 식물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닭을 개구리를 닭이 먹고 닭을 사람이 먹는 건데, 이렇게 많이 거칠수록 메뚜기가 소모해서 호흡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얘가 또 살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고, 얘가 살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에너지를 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 식물을 다 먹으면.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A고, 요 단계가 많은 거 있죠? 가장 적은 것은 D입니다. D. A, D 순으로 쓰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다른 생물들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영양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A, D 고르시면 되고요. 무엇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계 평형이네.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에서 무엇이 높으면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구물이 복잡해지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기억은 생태계 평형, 니은은 중다양성. 다음에 7번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죠. 생태계 평형은 자연재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는 틀리고요. 평형을 이루는 안정한 생태계는 시간이 갈수록 생물 개체수가 증가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죠. 원활하게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8번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생산자 개체수는 감소할 것이고 2차 소비자 개체수는 증가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물 군집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아닙니다.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됩니다.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원인, 도시건설 파괴하는 거고요. 은신처 제공은 아니고 농약살포 파괴하는 거고, 서식지 유실 파괴하는 거 맞죠? 기억 디귿을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경작지 개발, 도시와 도로 개발, 벌목 등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네. 서식지가 파괴되고 종다양성이 감소되네. 먹이 사슬의 변화가 생겨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건설할 때 도로 위에 그림과 같은 생태 통로죠. 이런 거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러면 이제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고립을 막을 수 있고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다. 시지요.
칸 채우기 하고요. 칸 채우기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162쪽입니다. 162쪽. 생태계를 구성하는 성분들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복잡한 그물 모양으로 나타낸 것. 먹이, 그물, 먹이, 그물.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 등을 생산자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것. 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안정된 생태계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이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형태이다. 10번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써주시고, 생태계 평형은 먹이 그물, 12번에 먹이 그물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13번에 종 다양성이 높아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요거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파괴하는 원인, 자연재해도 있고요. 14번은 서식지 파괴네죠.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가 아니네. 다른 거네.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이거는 이제 14번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써야겠네. 인간의 활동.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멸종위기 생물 보호구역 지정, 생태통로 설치, 하천 복원, 도시 숲, 옥상 정원 조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되시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8번부터 13번까지 풀겠습니다. 네네네. 입니다. 8번에 가는 나보다 종다양성 크다. 나가 종다양성 더 크고, 가에서 뱀은 2차 소비자이다. 가에서 뱀은 1차, 2차, 3차네. 3차. 가는 나보다 개구리가 사라졌을 때 뱀이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 디귿이 맞네요. 그쵸?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에너지 양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A에 해당한다. A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는 아니죠. 얘는 분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같다. 얘 2차 소비자인데 10분의 2니까 20%고 에너지 효율. 요거는 5분의 1인 거죠? 그럼 20%네. 그럼 에너지 효율 같은 거네. 그쵸? 맞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10분의 2 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에 현 단계의 에너지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같습니다. 가와 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둘 다 감소했네요. 그쵸? 네, 상위로 갈수록 감소했다. 이해는 되고 5번 다르고, 그 다음에 안정된 두 육상 생태계 가와 나에서 각 영양 단계별 생물 종수와 에너지 양을 조사한 값이다. 먹이 그물은 가보다 나에서 더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가는 요렇고 나가 더 많네요. 그쵸? 나가 더 많으니까 나가 복잡한 거죠. 네. 가보다 나에서 복잡하다 맞고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개체수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종수고 개체수는 지금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종이 개체가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그쵸? 이거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양 합은
생산자 에너지 양 합보다 더 많다. 소비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산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왜냐면 생산자를 소비자들이 먹는 건데 줄어들잖아 계속, 그쵸? 줄어들기 때문에 요 지금 뭐 합쳐도 되고요. 이거 세 개 합쳐도 얘보다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많아졌네. 그러면은 다시 생태계가 평형을 되찾는 과정을 써라라는 거죠. 1차가 많아지면은 2차 소비자 증가하고 생산자 감소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고,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도 많아지고 먹이는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1차가 감소하면 2차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 가, 다 순으로 쓰면 되고요. 나, 가, 다. 12번에 자, 요런 생태계 요런 거네요. A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이다. A는 그런 애네. A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지, 분해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 맞아요.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가보다 생태계 평형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나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죠? 나에서 메뚜기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풀의 양이 감소하고 개구리와 뱀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그러겠죠? 왜냐면 1차 소비자가 많아진 거니까 풀의 양은 감소하고, 그걸 먹는 개구리나 뱀의 개체수 증가하는 거 맞지? 기억되고 4번. 그 다음에 13번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주요 습지를 보호구역 지정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생태 통로 설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재정비하는 거 잘하는 거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외래종이 유입되기 때문에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고, 멸종 위기 동물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지정한다. 이거는 괜찮죠. 4번 답입니다. 프린트 2세트 선 준 거 있어요. 요거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태계인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아시죠? 여기는 이제 생물적 요소고, 생물적 요인이고요. 비생물적 요인이죠. 나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맞고요. A, B, C는 각각 군집에 해당한다. 군집, 이거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군집이라고 하고,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뭐 이런 거. A에서 C는 각각 같은 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군집이라고 쓰면 안 되고 각각 개체군이에요. 개체군. 토양, 온도, 빛은 나에 해당한다.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맞죠. 기억되고 3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군집이 모여 개체군을 이룬다. 거꾸로죠. 군집이 모여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이루는 거죠. 2번 틀렸고 2번 다른 거 읽어봐 주시고,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한다. 소비자, 뭐 배설물 분해한다. 분해자, 스스로 양분 만든다. 생산자. 그래서 나는 분해자이다. 나는 분해자 맞네요. 버섯곰팡이는 분해자에 해당합니다. 분해자. 가능 영양 단계에 따라 소비자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한다. 맞죠? 기억되고.
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작용에 해당하는 거네요. 초식 동물이 풀을 먹고 살며 이들의 시체나 배설물은 풀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 이거는 뭐 상호작용이고, 수분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은 지렁이 서식처가 된다. 뭐 되죠. 굳어지는 땅 토양 속에 지렁이 먹는다. 이런 거는 상호작용이죠.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이 어둡고 습해진다. 일단 가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게 맞죠. 왜냐면 숲이가 이제 주어인데 숲이 우거지면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은 비생물적 환경이 영향을 준 거니까 니은이죠. 지렁이가 토양의 유기물을 먹고 뱉음으로써 토양 속이 비옥해진다. 이거 여기 있어야 되고, 흰동가리는 말미잘을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 도움으로 병든 촉수를 제거한다. 병든 촉수를 제거하기도 하나 보네. 어찌됐건 상호작용이니까 여기는 이제 리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기역 디귿, 나는 니은, 다는 리을. 3번이 맞겠네. 다 맞아야 되는 거군요,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네.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3번이 답이네, 3번. 맞죠? 3번? 네. 그 다음에 6번에 양엽과 음엽에 관한 건데,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 조직 여기인데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가는 양지식물, 나는 음지식물에만 발달한다. 근데 여기 틀린 이유가, 그러니까 양지식물이어도 빛의 세기를 많이 받는, 이건 양엽, 음엽을 의미하고요. 물론 음지식물이 잎이 얇아요. 사실 양지식물은 두껍기도 한데, 근데 양지식물 가운데 빛의 세기를 덜 받으면은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양지식물, 음지식물에서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양엽으로 강한 빛을 받고 자라. 잎이 두껍다. 맞네요. 네. 잎이 두꺼운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그렇죠. 7번에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470나노미터짜리가 제일 많이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쵸? 옥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적색광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적색광은 옥조류가 사용하는 거고, 해조류의 분포가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그쵸? 해조류가 빛의 파장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빛의 파장이 해조류에게 수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돼요. 3번, 답 3번. 그 다음에 반작용의 예라고 써졌는데 작용이죠, 작용. 온도에 따라서 생물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북극여우는 온대 여우보다 체외로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다. 방출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방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가장 큰 것은 사막여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가장 커서 열 방출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죠, 물인데, 가보다 나의 관다발과 뿌리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 그쵸? 가는 관다발과 뿌리가 잘 발달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아가지고. 나는 더 발달되어 있고, 다는 건조한 지역에 적응한 거 맞죠? 온도에 대한 식물의 적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3번.
물에 적응한 얘고 10번에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이제 공기,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는 거는 물, 수분 증발 막기 위해서 붓꽃이 봄과 초여름에 피지고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건 일조 시간이 맞습니다. 호랑나비는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빛의 세기는 아니고 이거 온도 같은데 온도 같은데 지금 추운 지방 이런 거는 온도죠. 온도. 그 다음에 1번에 자 A는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이다. 이런 것도 문제 자꾸 풀어봐야지 쉽게 푸는 거거든요. 1차, 2차이면서도 1차, 2차, 3차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죠? 그 다음 B는 소비자로 유기물을 합성한다. 아니죠. 생산자지, 생산자. B는 생산자여야 하고, 다른 거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가 소비자냐, A가 소비자냐, 아니고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나에서 에너지,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높네요. 그쵸? 얘는 1000분의 150이니까 15%, 얘는 10%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근데 이게 아마 맞게 돼 있을 거예요. 니은 디귿으로 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 여기서 계산해보면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보기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보기가 좀 잘못된 거고, 네. 대부분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답 4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멸치. 멸치는 소비자가 맞고요. 동물 플랑크톤보다 상위 영양 단계가 맞죠. 얘를 먹었으니까. 멸치 개체군의 에너지 양은 동물 플랑크톤 개체군의 에너지 양보다 적다. 이것도 맞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이 살아가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작아지는 게 맞고요.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관계에 의해 유지가 되는 거 맞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성이 낮다라고 되는 높은 거고요. 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기억되고 봐봐. 호랑이와 매는 최종 소비자가 맞네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생산자가 맞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 복잡해서 생태계 안정성이 높은 것도 맞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상관없고, 가나다. 물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생존을 많이 해가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 수는 있나? 이거 답 2번 맞나요? 2번 맞게 채점되어 있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2번 아니에요? 그럼 가나다란가 답이? 잠깐만요. 5번에 2번이네. 5번에 가나다가 맞죠? 가나다가 맞아요. 가나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보다 다의 생태계 평형 잘 유지가 된다. 가보다 나가 아니고요. 나에서 뒤지가 사라지면 수입 경기도 사라지죠. 예. 왜냐면 뒤지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나에서 메뚜기의 수가 감소할 경우 풀의 개체수는 늘고 뒤지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그렇겠죠? 예. 니은디귿 4번.
해달 성계 해초인데 성계 수가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고 기억 괜찮고 맞고요. 먹이가 증가함으로 해달 개체 수가 증가한다. 근데 그 보기는 니은 보기는 위에 글을 읽어야 되네. 성계 개체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달의 수가 증가한다도 맞죠, 그렇죠? 성계가 늘어나면 해달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먹이 관계에 의해 평형이 회복된다. 기억님 지금 다 맞겠네요. 5번 답이네. 5번. 5번 답입니다. 7번에 8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때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하고 생산자가 C가 먼저고요. C.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1차 소비자 감소하면은 생산자 다시 증가하고 2차 소비자 감소합니다. CAB 소리네요. CAB 5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깨지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 이런 거 되고 이거 2번 틀렸어요.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고르시고 10번에 생태 통로 만드는 거 괜찮고요. 고심수 괜찮고 보존 가치가 있는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 괜찮고 5번 라고 원하시면 됩니다. 안녕.